제가 가장 자신 있는 게요. 어떤 정치적인 문제, 평화와 통일과 관련된 문제, 누구보다도 쉽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저는 상고 출신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 교수는커녕 대학생이 되겠다는 생각도 갖지 않았습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대학에 들어가게 돼서 대학 교수까지 됐습니다. 바탕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아는 게 많지 않아요. 유식한 말을 쓰고 싶어도 어려운 걸 모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제 아내가 중학교만 나왔습니다. 제가 유학 와가지고 제 아내를 만났어요. 아내가 70년대 여기 이민 왔는데 한국에서 중학교만 마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학력으로는 중졸인데 제가 좀 유식한 말을 쓰면은 특히 한자어 같은 거 아내가 못 알아듣습니다. 아내도 못 알아듣는 말을 누구한테 할 수 있겠는가. 근데 제가 글을 쓰면은 가장 먼저 제 1독자가 아내인데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 좀 더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 학식이 상고 출신으로 아주 박약한 데다가 제 아내는 중졸 수준이기 때문에 어려운 말 쓰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만하면 됐죠? 네. 두 번째, 함석헌 선생님의 가장 큰 가르침은 저에게 비폭력입니다. 제가 함석헌 학회 회장 좀 지냈습니다만은 함석헌 선생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그분이 65년 사상계에 쓴 비폭력 혁명이라야만 산다. 그래서 그 비폭력에 꽂혔습니다. 아까 신대식 선생님, 그래서 목사님으로 통하는가요? 저는 이제 목사님이라는 호칭보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좋아하는데 하와이 대학에 있으면서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시기였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들인데 이 세 분이 사랑을 제가 듬뿍 받았어요. 첫 번째는 마이클 하스, 국제정치학 교수입니다.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요. 두 번째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요한 갈퉁, 평화학의 아버지 또는 평화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그분한테서 평화학을 공부했습니다. 세 번째가 글렌 페이지 선생님입니다. 한국 전쟁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분한테서 비폭력 사상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글렌 페이지 교수한테 배운 비폭력 정치학과 함석헌 선생의 가르침인 비폭력 혁명, 이것이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어서 지금까지 비폭력, 평화를 주제로 공부하고 운동해 왔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소개하셨던 남이랑 북이랑 얘기하셨어요. 1999년부터 제가 소박하게나마 통일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계기가 1차 서해교전입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1999년 6월이었습니다. 북쪽 배가 NLL 이남으로 내려왔어요. 많은 분들이 NLL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말 그대로 Northern Limit Line, 우리말로 북방 한계선이죠. 우리 남쪽의 배가 북쪽으로 올라가면 안 되는 선이 NLL인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북쪽 배가 내려오면 안 되는 선으로. 잘못됐죠. 북쪽 배가 더 이상 내려오면 안 되는 선이라면 남방 한계선이죠. 근데 1950년대 한국전쟁 휴전으로 끝나면서 미군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입니다. 그때는 해군력이 우리 남쪽이 강했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에서 북진 통일을 끊임없이 외쳤어요.
그래서 군인들을 다그쳤습니다. 왜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느냐고. 그래서 유엔에서 미군이 우리 남쪽 배가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북방 한일 개선을 그은 겁니다. 99년 6월에 북쪽 배가 NLL 이남으로 내려오니까 남쪽 배가 출동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였어요. 그래서 될수록 충돌을 피하라고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쪽 배가 가서 그냥 부딪혀 버렸습니다. 총을 쏘지 않는 대신에 북쪽 배가 가라앉아 버렸어요. 거기에 타고 있던 30-40명 북쪽 젊은이들이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우리 남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아니죠. 환호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이거예요. 모든 신문 일면 하단에 대문짝만한 광고가 났습니다. 전 국민이 애창할 수 있는 승전가 가사를 현상 공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냥 그야말로 평이한 말로 하라니까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이 죽은 게 아니고 그 죄 없는 20, 30대 군인들 30명이 죽었는데 남쪽 종교계에서만이라도 애도하는 분위기는 전혀 없고 우리가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환호를 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만에 하나 이게 국지전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 정도지. 이게 전면전으로 치닫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쪽 젊은이들이 30명 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것을 애도하기는커녕 환호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북한에 대한 적대감, 원한이 크기 때문이 아닌가. 그럼 왜 이런 원한과 적대감이 커져 있고 이것이 가라앉지 않고 있을까? 북한에 대한 왜곡, 편견 때문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남이랑 북이랑 더불어 살기 위한 통일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남이랑 북이랑 참 정겹지요? 지금 박하식 선생 책 아까 누가 소개했었는데요. 박하식 선생 그 책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안보에서 평화로. 안보는 박하식 선생 얘기가 하나만 죽는 거다. 다른 한쪽은 죽이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평화는 둘이 같이 사는 거다. 제가 추구했던 운동이 바로 그거거든요. 남쪽이 북쪽을 죽이거나 북쪽이 남쪽을 없애는 게 아니라 남이랑 북이랑 더불어 살자.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편견과 왜곡을 없애자.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북한에 대한 왜곡, 편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왜곡 못지않게 선생님들께서 살고 계시는 미국에 대한 오해가 상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과 미국을 비교해 놓고 보면 북한은 아주 호전적인 나라입니다. 미국은 세계 평화를 지키는 나라고요.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처럼 세계 역사상 호전적인 국가 없습니다. 미국처럼 전쟁 많이 한 나라 없습니다. 미국처럼 전쟁 좋아하는 나라 없습니다. 미국처럼 전쟁 잘하는 나라 없습니다. 이따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또 오늘 카터 대통령까지 한 말인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북한에 대한 왜곡과 편견이 가장 대표적으로 북한 핵미사일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한반도 전쟁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에 취임한 윤석열 정권에서 북한 핵무기 미사일 개발에 대해 전쟁 불사, 원점 타격, 선제 공격 또는 남한 핵 무장
이런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점잖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대통령이라는 직함은 죽어도 붙이기 싫습니다. 윤석열이요. 너무나 무지해요. 무모합니다. 전쟁 불사? 전쟁 불사에서 어떻게 하자고요? 지는 용산 지하벙커로 숨으면 됩니다. 핵미사일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북한 핵미사일이 떨어지면. 북한이나 미국이나 그렇게 공언했어요. 만약에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김정은 목을 치고 정권을 없애버리고 그냥 지도에서 그 나라를 아예 없애버린다. 그럼 얘기가 됩니다. 근데 핵을 사용하면 그랬어요. 핵무기가 떨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만약에 핵무기가 서울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은 우리 남한에서 면적상 1%밖에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기형적이에요. 인구 5분의 1이 살고 있습니다. 최소한. 남쪽 인구가 5천만인데 1,000만 명 안팎이 남한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한 서울에 핵미사일이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핵미사일이 떨어진 뒤에 정권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니까요. 핵미사일을 막겠다고 사드, 그러니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성주에 설치해 놓고 그것을 보강하겠다고 합니다. 사드 하레비가 와도 북한 핵미사일 막지 못합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미사일에 대해서 아주 평이하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사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날아가는 종류에 따라서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입니다. 선생님 이제 미국에 계시니까 영어로 하면은 크루즈 미사일하고 발리스틱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죠. 크루즈는 쉽게 그냥 순하게 날아간다는 겁니다. 이건 제트기예요. 그러니까 말은 미사일인데 그냥 군용 제트기입니다. 시속 기껏 한 1, 2마일 정도예요. 마하로 치자는데 보통 이제 마하가 음속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1마하가 1224km입니다. 24 복잡하니까 그냥 1200km예요. 마하 1.5면은 1800km입니다. 민간 항공 비행기가 보통 시속 1000km로 날아가는데 전투기, 크루즈 미사일 같으면 한 1800km,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2000km 안팎으로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행기니까 바로 위에 떠가는 거예요. 그게 크루즈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유엔이나 미국이 제재하는 게 탄도 미사일입니다. 발리스틱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커다란 무기를 싣고 높이 올라갔다가 멀리 나가는 겁니다. 북한이 얼마 전에 개발했다는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그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죠. 미사일은 거리에 따라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이제 장거리 중에서도 태평양이나 대서양 건너서 10,000km 이상 날아갈 수 있는 거, 이거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미사일 속도가 있어요. 보통 미사일이면은 5마하 안팎으로 날아갑니다. 5마하면은 1200 곱하면 시속 6000km입니다. 선생님들이 타고 다니시는 차가 시속 100km 안팎일 테니까 고속도로에서 그 속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선생님들 타고 다니시는 비행기가 국내에서는 아마 8, 900, 국제에서는 1000, 1200 될 테니까 그 속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죠? 선생님. 네. 평이하게. 네. 그래서 이게 5마일이 넘어가면은 이것을 초음속이라고 합니다. 그냥 음속은 뭐 1마하, 2마하고 초음속은 이제 5마하. 여기 이제 극초음속은 10마하 이상입니다. 10마하면은 시속
12,000km예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개발했던 건 마하 15를 기록한답니다. 마하 15면은 시속 18,000km입니다. 그럼 이제 한반도에서 미사일이 사용된다면은 미국까지 날아오는 거야. 뭐 마하 15로 날아오지만은 한반도에서는 그게 아니겠죠. 마하 10 안팎. 그러니까 시속 1200km면은 분당 200km입니다. 서울에서 평양 거리가 200km 조금 넘습니다. 휴전선에서 평양 100km 안팎입니다. 우리나라 길어봐야 선생님들 무궁화 삼천리 아시죠? 애국가에 무궁화 삼천리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삼천리니까 1200km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안에서는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필요 없어요. 단거리 미사일이고 단거리 미사일도 필요 없습니다. 서울 불바다로 만들려면 대포면 충분해요. 좀 유식한 말로 이제 장사정포라고 합니다. 멀리 날아가는 대포. 200km까지 충분히 날아가니까요. 휴전선에서 서울 100km 안 되잖아요. 어떻게 막겠어요? 대포 쏘면은. 그럼 미사일로 쏘면은. 평양에서 서울까지 200km라고 했는데 직선으로 날아간다면 1분이죠. 그럼 탄도미사일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봐야 2분입니다. 그 사이에 그 막을 수 있겠어요? 못 막습니다. 그럼 미사일이 떨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보통 사람은 그냥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저는 개죽음 안 당할 수 있습니다. 제 처가가 미국이니까, 선생님 여기 계시니까 전쟁이 일어날 기미가 보면 저 미국으로 도망오면 돼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미사일이 뭐 눈이 달려가지고 군 부대만 찾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학교에도 떨어지고 시장에도 떨어지고 다 죽는 거죠. 군 간부들과 윤석열만 지하벙커에서 살아남을 거예요. 전쟁 지휘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큰 소리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무지하고 무모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한국에서 윤석열이 전쟁 일으키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함부로 전쟁은 못할 거예요. 미국이 통제하고 있으니까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미사일은 절대 막을 수가 없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북한이 쏘지 않도록 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쏜 뒤에 어떻게 사후 수습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쟁 터지고 나면은 초전 박살 낸다가 아니라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는 거. 간단해요. 전쟁 끝내면 됩니다. 50년 시작된 한국전쟁. 평화협정 맺으면 돼요. 북한은 오래전부터 전쟁 끝내자, 평화협정 맺자, 미국과 국교 정상화하고 싶다 이렇게 해왔어요. 그걸 줄기차게 거부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호전적이라고 생각하는 북한은 오래전부터 전쟁 끝내자, 평화협정 맺자 그러고 세계 평화를 지킨다는 미국은 반대하고 윤석열이 지금 미국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반대하니까 지도 반대한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도 미국에 워낙 눈치를 많이 봤지만 종전만큼은 앞장섰어요. 2018년 남북 정상회담 3번 하고 모든 합의했잖아요. 금강산 열고 개성공단 열고 경의산 연결하고 뭐 전쟁 끝내자고. 그래서 2019년부터 선생님들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매년 3년간 유엔에 왔습니다. 종전선언을 제안했어요. 미국이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1950년 시작해가지고 53년 정전 멈추자는 거죠. 휴전, 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정쩡하게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끝내자고 하는데 왜 안 끝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한테 핵무기 개발하지 마라, 미사일 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핵무기 개발하지 않고 미사일 쏘지 않게 하려면은 전쟁을 끝내면서, 우리 이제 전쟁 완전히 끝내니까 니들 더 이상 핵무기 개발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북한이 전쟁 끝내자고 하는데 지금 못 끝내. 전쟁 종식 반대 이렇게 외치면서 니네 무기 개발하지 마?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선생님들? 북한이 호전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군사비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도 신문 소 제목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북한은 GDP의 10% 또는 15%, 국무부에서는 뭐 그렇게 평가한다고 해요. 20% 안팎을 국방비로 쓴다. 아, 이거 미친 짓입니다. 전시도 아니고 평상시에 GDP 10% 이상을 국방비로 쓴다? 세상에 이런 미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럼 북한이 왜 저렇게 미친 짓을 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남한 3% 안팎밖에 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은 GDP 3%를 국방비로 쓰는데 북한은 15% 안팎을 쓰니까 우리보다 5배를 더 쓴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 미국은 3.5%밖에 안 씁니다. 그럼 미국은 3.5% 쓰고 북한은 15% 쓰니까 북한이 미국보다 군사비를 4배 내지 5배 더 쓴다? 말 돼요? 왜 그래요? GDP 규모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액수를 안 밝혀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합니다. 미국 GDP 얼마인 줄 아시죠? 압도적으로 세계 1등입니다. 일반 시장 환율로 계산했을 때, 물론 PPP, Purchasing Power Parity라고 하는 거, 구매력으로 하면은 2014년 중국이 미국 앞섰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계은행에서 통계치를 내는 그냥 시장 환율로 하면은, 그러니까 명목 GDP라고 하죠. 미국이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23조예요. 중국이 2등인데 한 18조 정도 되고요. 15조. 미국이 23조 GDP인데 군사비가 3.5%다. 얼마 나옵니까? 제가 아까 상고 나왔다 그랬죠? 초등학교 때 주산 유단자였습니다.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상고 간 거거든요. 여기에 딱 수판이 있어요. 23 곱하기 3.5, 8천억입니다. 세계 압도적으로 군사비를 많이 써요. 미국의 군사비는 한 해 8천억 달러다.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일반 상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한 GDP 세계 10등입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그 조그만 나라가 10등이라면 지구상에 200개 국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10등이면 톱 5%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우리 고국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우리 군사비가 아까 3% 정도라 했는데 정확하게 하면 2.8%입니다. 근데 우리 GDP가 1.8조예요. 1.8조 곱하기 2.8% 하면은 대략 500억 달러가 나옵니다. 그럼 북한은 어떻게 할까요? 북한은 IMF 통계, 세계은행 통계 안 나옵니다. 가입표로 나와요. 우리하고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산출 방법이 다르겠죠. 설사 산출 방법이 같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비 15% 쓴다, 10% 쓴다? 다
추정하는 거예요. 그 정도 쓰겠지. 엄청 이제 부풀렸겠지요. 그럼 GDP는 어떻게 하느냐? 쉬운 비교가 있어요. 흔히 우리 남쪽에서 쓰는 말이 한국은행 통계 이용해가지고 북한 경제 규모가 대충 우리 남한의 50분의 1 수준이다. 들어보신 적 있죠? 50분의 1. 심지어 100분의 1 수준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럼 100분의 1은 좀 심하다고 한다면 50분의 1만 한번 잡아보세요. 우리 1.8조의 50분의 1, 2%니까 얼마예요? 360억 달러입니다. 북한 GDP가 360억 달러고 우리 남한의 군사비가 500억 달러예요. 무슨 말이에요? 북한이 전체 GDP에서 단 한 푼도 먹지 않고 한 푼도 입지 않고 전부 다 굶어 죽으면서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해봐야 360억 달러입니다. 근데 그 360억 GDP의 15%로 계산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50억 달러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남한 군사비의 10분의 1이라는 말입니다. 미국 군사비의 160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고차원 수학 아니죠?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산수예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IMF 세계은행 통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남한은 북한은 미국과 우리 남한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남한에 있잖아요. 자기네보다 군사비를 10배나 쓰는 남한, 자기보다 군사비를 160배나 쓰는 미국을 동시에 상대하고 있어요. 재래식 군비 경쟁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지요. 천문학적으로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 남한은 세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경쟁합니다. 미국 최신식 무기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이런 나라를 상대로 어떻게 재래식 군비 경쟁을 하겠어요? 선생님들께서 북한의 지도자다, 군 간부다, 또는 그냥 일반 인민이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 번째요. 우리 남한과 미국은 1년에 수십 번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합니다. 신문에 보도되는 건 아주 거대한 큰 규모만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게 1년에 한 서너 차례가 되는 거죠. 신문에 보도되지 않은 각종 남한과 미국의 연합 군사훈련 최소한 수십 번이에요. 100단위까지 안 가더라도. 북한, 중국 군대나 러시아 군대 끌려 들어가지고 연합 군사훈련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비교가 됩니까? 우리 남한에는 세계 최강 미군 28,000명 있습니다. 북한에는 중국군 또는 러시아군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남한은 세계 최강 미국의 핵우산을 받고 있습니다. 핵우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만약에 우리 남한이 북한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다른 나라로부터 핵무기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핵무기로 보복해 준다는 겁니다. 그게 핵우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뉴클리어 엄브렐라. 그러니까 우리는 공격용 핵무기는 가지고 있지 않아도 방어용 핵무기는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의 핵우산을 받고 있으니까요. 북한, 중국이나 러시아 핵우산 받지 않습니다. 이제 비교가 됐는가요? 국방비, 미군, 그 다음에 핵우산, 이런 거.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하고 미사일 개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만에 하나 북한에 핵무기가 없다면 벌써 죽었지요. 이라크가 2003년 미국 침공 받았듯이. 저는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정당 방어하자는 거 아닙니다. 북한에 대한 왜곡과 편견을 깨자는 거예요. 왜 저 새끼들이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는가? 제대로 알고 욕하자는 겁니다.
미국에 대한 오해는 더 심합니다. 선생님들 살고 계시는 미국. 저도 미국이 좋아서 유학 왔고, 미국 아니었으면 저 박사 못 됐을 겁니다. 엄청난 혜택 받았습니다. 참 고마운 나라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이중성이라는 거. 저보다 더 아주 익살스럽게 유머러스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들 지금 저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는데 카를로스 푸엔테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출신 작가입니다. 외교관이기도 합니다. 하버드 프린스턴 대에서 강의를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미국 대사관에 있을 때 텍사스에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거기 어떻게 참석하게 됐어요. 미국을 표현했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The United States is democracy within, imperialism without. 미국이 안으로는 민주주의지만 밖으로는 제국주의다. 더 재밌는 표현이요.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요거를 표현하대요. The United States is Dr. Jekyll inside, Mr. Hyde outside. 미국,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와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제국주의입니다. 아까 전쟁 얘기했는데요. 1775년 영국을 상대로 독립전쟁 했죠. 1776년 독립선포하고 그 독립전쟁을 끝낸 게 1783년입니다. 87년 헌법 만들고 89년 미 연방이 탄생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미국의 역사인데요. 전쟁을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독립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 전쟁했습니다. 큰 전쟁이 50년 뒤에 있었습니다. 멕시코와의 전쟁입니다. 미국 본토에서 가장 큰 캘리포니아, 텍사스, 그러니까 텍사스 이쪽으로 이제 서쪽으로 전부 다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뺏었습니다. 그게 1848년입니다. 그때부터 서부 개척이 시작됩니다. 서부 개척? 우리는 역사에서 그렇게 배워왔어요. 우리는 아니라 저는. 알고 보니까 이거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원주민 수백만 명 죽였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원주민 수백만 명을 죽였는데 그거를 개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학살이죠. 서부 개척의 역사가 원주민 학살의 역사지요. 이게 전쟁 아니에요? 그 원주민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그 사람들한테 땅을 빼앗느라고 전쟁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로부터 다시 50년 뒤에 큰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무슨 이제 전쟁이 있었고요. 1898년이죠. 스페인과의 전쟁. 그 당시 스페인은 무적 함대로 불렸습니다. 근데 조작해가지고 스페인한테 전쟁을 도발했어요. 이겼습니다. 스페인이 그 당시에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해양 대국으로서. 바로 플로리다 밑에 있는 큐바,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 이걸 전부 다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인의 식민지가 미국의 식민지로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미국이 제국으로 등장한 겁니다. 아시아까지 나왔잖아요. 필리핀을 식민지 50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래서 그 경험으로 우리 한반도를 50년 동안 신탁 통치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여기가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데 우리는 역사 왜곡도 엄청나게 심하게 받았거든요.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미국은 즉시 독립을 원하는데 소련이 5년간 신탁 통치를 주장해가지고 우리가 반수호 반탁 운동을 벌였다고. 얼마나 잘못된 왜곡이에요. 소련이 신탁 통치 반대하고 미국이 줄기차게 그전부터 신탁 통치 원했던 거예요. 필리핀처럼 50년 하자.
그리고 50년이 길다면 한 20년, 30년만 하자. 소련이 그거 반대하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한 5년씩 2번 하자. 그래서 10년. 소련이 그것도 길다 해가지고 소련의 간청에 따라서 그럼 5년 한 번만 하자 해서 신탁 통치 5년 결정이 됐던 겁니다. 아직 이거 우리 학교에 많이 안 알려졌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만 알고 있지요. 이런 게 이제 소위 역사 왜곡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또 50년 뒤에 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인류 역사상 최초이자 아직까지는 마지막으로 핵무기 사용해가지고 일본 항복받아냈습니다. 참고로요.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해서 일본 항복을 받아내가지고 우리가 해방됐기 때문에 미국 핵무기를 우리는 고맙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못됐습니다. 만약에 미국 핵무기가 일본 천황을 죽이고 일본 군부 지도자들을 죽였다면 오케이. 누가 죽었어요? 히로시마에서, 나가사키에서 일반 시민들이 죽었잖아요. 군부대 떨어진 거 아니었어요. 시내에 떨어진 거죠. 무고한 사람들이 죽은 거 그거 우리가 지지할 수 있어요? 일본 군인들하고 정치 지도자들하고 천황을 죽여야지 무고한 시민을 죽이는 게 돼요? 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핵무기 맞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조상들 엄청나게 섞여 있었습니다. 수만 명이에요. 징병, 징용으로 끌려간 조선 사람들이 원폭 피해자였잖아요. 그걸 두고 우리가 미국 핵무기 때문에 해방됐으니까 고맙다. 안 되죠.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요거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50년 동안 소련하고 냉전을 치릅니다. 거기서 이겼어요. 그리고 91년 소련이 해체되고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소련이 무너지고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됐으니까 더 이상 나토도 존속할 필요 없이 없어질 거라고 예상했어요. 근데 나토가 없어지기는커녕 확대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진 거예요. 1991년 미국이 약속했습니다. 러시아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뭐 했어요? 나토가 1인치도 동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동의한 거예요. 1인치도 동쪽으로 나아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90년대 말부터 어떻게 했어요? 과거 소련의 맹방이었던 헝가리, 폴란드, 체코 이런 나라 나토로 편입을 했잖아요. 2000년대 들어와서는요. 과거 소련의 맹방뿐만 아니라 소련의 일부였던 조지아까지 나토로 편입하려다가 조지아에서 그루지아 전쟁이 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까지 나토로 편입하려다가 전쟁이 터진 거고요. 근데 우리 언론이 참 잘못됐다는 것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왜 터졌는가는 보도되지 않아요. 선생님들도 아이고 올해 가스비가 2배나 나왔어? 그러신 분들 계시죠? 푸틴 저 새끼 때문에 그런다고. 맞아요. 푸틴 욕 먹어야 됩니다. 전쟁 일으킨 놈이니까. 그냥 푸틴을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게 한 게 누구예요? 미국 아니에요? 선생님도 혹시 주변에서 누가 싸우면은 누가 먼저 때렸어? 그렇게 해요? 왜 싸워? 그러잖아요. 왜? 왜가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전쟁의 근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미국입니다. 미국의 호전적인 대외 정책.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계속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91년 소련이 무너졌지만 언제 러시아가 다시 힘을 길러가지고 미국에 대항할지 모르니까 계속 견제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토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급성장하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데 미국의 모든 대외 정책 초점이 맞춰지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중국 말씀드리기 전에 요거 하나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전쟁을 통해서 패권을 잡고, 전쟁을 통해서 패권을 유지하고, 전쟁을 통해서 패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 독립 1776년부터 지금 2023년 1월이니까 2022년까지 몇 년이에요? 247년. 그죠? 제 계산 빠르죠? 초등학교 때 유단자 했다니까요, 주사. 247년 동안 전쟁을 치르지 않는 해 20년 안팎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재봉이가 아니라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미국 대통령 두 사람을 평양에 보낸 박한식 선생도 그 얘기 자주 하십니다. 미국 전쟁을 너무나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분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노예제도고, 두 번째가 원주민 학살. 이것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원죄라고 해요. 미국 대통령을 지낸 카터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미국 역사에서 220년 동안 전쟁을 치렀다고. 저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국가보안법 강화되고 있는데 감옥에 끌려가겠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방어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가 있는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쉽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네. 인정하세요? 네. 그럼 박수 한번 쳐주셔야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 그런 좀 보여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좀 무서운 게 있어요. 그래도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유럽이니까 당장 우리한테 직접적인 피해는 없어요. 물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물가가 뛰어오르는 거, 그건 뭐 우리한테 큰 영향이 있죠. 하지만 우리 목숨이 왔다 갔다 한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한반도 안팎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그야말로 선생님들은 안전하시겠지만 미국은 본토에서는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그것도 알고 계세요. 지구상의 약 100개 국가 가운데 150개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쪽으로 10만, 유럽 대서양 쪽으로 10만 명이 전진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나라도 미국 본토에 와가지고 전쟁 치를 수 없습니다. 미국이 벌이는 전쟁은 전부 다 미국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안전하십니다. 물론 그 대신 테러는 조심하셔야 돼요. 2001년 9월 11일 때처럼 뉴욕과 워싱턴에서 민간 비행기 때문에 그냥 폭발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전투는 일어날 수가 없다. 하지만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타면 선생님께서 아껴주신 이재봉이 죽을 수 있잖아요. 개죽음 당할 수 있잖아요. 왜냐? 중국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신일 선생님 아마 이런 모임에는 처음이죠. 저 때문에 오셨는데 평양과학의대 대외 부총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부산 고신대 교수하시면서 목사, 선교사하고 할아버지 때부터, 그리고 중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고 미국에서도 박사 받으시고 그러신 분인데 갑자기 제가 이제 중국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선생님, 중국이 1978년부터 개혁개방을 시작했어요. 덩샤오핑 때죠. 이 사람이 아주 재밌는 말을 했잖아요. 흑묘, 백묘,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여기 계신 이제 저보다 젊은 분들은 고양이를 애완용으로 키우실 거예요. 저보다 나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애완용이 아니라 과거에 쥐 잡는 걸로 키우셨잖아요. 고양이고 쥐만 잘 잡으면 되지
흰색이면 어떻고 검은색이면 어떠냐. 이게 흑묘백묘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색깔 논쟁이라고 하잖아요. 자본주의는 녹색, 공산주의는 빨간색. 그래서 우리가 통일운동하는 사람들 빨갱이라고 하잖아요. 빨간색이라고. 그래서 색깔 논쟁이라고 하잖아요. 이념 분쟁은. 그러니까 고양이 색깔이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지만 잘 잡으면 되지.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람들 잘 살자고 하자는 건데 그건 뭐 그리 중요하냐. 우리 중국이 사회주의를 택했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 받아들일 수 있다. 참 실용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경제성장을 한 겁니다. 정말 무서운 속도였어요. 3, 40년 동안 연평균 10%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같이 조그만 나라가 1년 10% 경제성장하는 거, 3, 4년 정도는 얼마든지 했습니다. 박정희 때도 그랬고, 전두환 때도 그랬고. 미국 인구의 5배, 우리 인구 30배에 달하는 중국이 3, 4년이 아니라 3, 40년 동안 줄기차게 10% 경제성장을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4년 되니까 미국의 GDP를 앞서버리더라 이거예요. 구매력으로. 그래서 1991년 소련이 망하자마자 그때부터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96년 일본과 안보조약을 다시 맺었어요. 중국을 겨냥해서. 97년 다시 맺고요. 요즘 일본이 평화헌법 고치려고 하고 있죠. 아까 GDP 대비 군사비 얘기했는데 독일이나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서 GDP 1.1, 1.2%만 국방비로 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앞으로 4, 5년 안에 2% 그러니까 2배로 늘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일본같이 거대한 경제국가가 2010년까지는 세계 2등이었어요. 2010년 이제 중국한테 추월당하고 지금은 세계 경제력 3등입니다. 그러한 GDP 규모의 국가가 1% 더 올린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겠답니다. 자위대잖아요, 지금은. 자위대라고 하는 건 스스로 방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침략하면은 막는다.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나는 먼저 공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자기네들한테 공격할 조짐이 보인다면은. 그렇게 호전적인 국가로 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미국이 부추긴 겁니다. 2000년대 초부터. 얘네 헌법 바꾸고, 군사비 늘리고, 그래 중국을 겨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97년 미일 안보 공동선언 개정 내용이 일본 근해에서 무력 충돌 빚어지면은 일본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다. 이거. 일본 근해가 어디예요? 그게 바로 중국해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염두에 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이제 소위 경쟁하면서 미국의 가장 큰 목표가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장 크게 활용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 남한입니다. 그 평택이에요. 만약에 주한미군의 가장 큰 역할이 북한의 남침을 막는 것이라면은 서쪽의 강화도에서부터 중간에 파주, 우정부, 동두천 해가지고 저쪽 동쪽 강원도 고성까지 DMZ 바로 밑에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평택으로 이사를 가요?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의 해외 군사기지가 바로 평택입니다. 중국을 겨냥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 끝나는 것을 원치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게 이루어진다면은 주한미군이 계속 남한에 남아있을 법적 명분, 근거가 사라져버립니다.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것은 1953년 7월
정전협정, 전쟁을 멈추자고, 휴전협정, 전쟁을 쉬자고, 이래가지고 지금 어정쩡하게 끝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끝나지 않고 쉬거나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언제 다시 남침할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 남한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참 고마운 나라죠. 근데 그것은 1990년대 초 이미 끝났습니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는 게 가장 큰 임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미국하고 종전하고 평화협정 맺으면은 주한미군이 나가야 되는데 주한미군이 나가게 되면은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데 커다란 구멍이 뚫려버리는 거죠. 평택 기지를 놔두고. 그래서 거꾸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봉쇄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유지돼야 되고 10년, 20년, 30년. 한미동맹이 강화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명분, 북한이 계속 주적으로 남아가지고 자꾸 남한 상대로, 미국 상대로 도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 폐기하는 거 미국 원치 않습니다. 박한식 선생님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5분 정도. 네, 그러니까 그냥 빨리 끝내라고 하지 물 주시면서 그냥 끝내세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금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처음이 무역전쟁입니다. 이거 금세 끝나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중국한테 기록하는 무역 적자가 최근 5년치 평균 3,500억 달러입니다. 중국을 뺀 미국의 무역 상대국, 위에 캐나다, 아래로 멕시코, 유럽의 독일, 아시아, 일본, 4개 나라 합쳐가지고 미국 적자 그 절반밖에 되질 않습니다. 우리한테 150억 달러 적자를 보는데 그게 많다고 트럼프 때 한미 FTA 다시 협상하자고 했습니다. 그런 판인데 미국이 중국한테 3,500억 달러 적자를 본다? 관세 전쟁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가장 피해를 본 나라가 어디냐?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우리 한국한테 제1무역 상대국이 중국이고 2무역 상대국이 미국이거든요. 우리가 중국한테 반제품을 보내면 중국에서 완제품으로 바꿔가지고 미국에 보내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타격을 받고 있어요. 두 번째가 기술 전쟁입니다.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죠. 5세대 통신 이미 중국이 선점했습니다. 전 세계 5세대 통신 기지를 중국이 약 60%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매달리는 게 바로 칩워, 반도체 전쟁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설계 1인자입니다. 압도적으로. 그 반도체 소비, 재료, 이걸 만드는 게 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한테 뭘 사오기 때문에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지금까지 한 해도 그러지 않고 일본한테 연평균 200억 달러 적자를 봅니다. 반도체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하고 대만입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한국, 대만, 칩4 동맹을 맺자는 거 아니에요. 중국한테 공급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공급망이라고 하는 거죠. 당장 작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최근 5년간 무역 흑자가 연평균 500억 달러였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어요. 500억 달러 흑자를 보다가 400억 달러 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900억 달러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물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때문에 우리가 많이 수입하는 에너지 가격 오른 탓도 있지만은 반도체 수출을 못했잖아요. 우리 수출의 20%가 반도체입니다. 그 반도체 60%가 중국으로 나갑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뭐 유예 기간을 준다고 하는데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이미 우리 지금 경제 불이 켜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 줄기차게 500억 달러 흑자를 봤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 적자를 보지 않을까. 더 위험한 게 영해 전쟁입니다. 미국은 좌우 양쪽, 여기 뉴욕에서는 이제 대서양, 저쪽 서부에서는 태평양,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개 바다를 끼고 있어요. 미국 땅덩어리와 비슷한 규모를 가진 중국은 바다가 다 막혀 있습니다. 육지로 15개 나라고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동쪽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과거 부르시던 동진화해, 또는 동중국해, 이스트 차이나 씨로 나가려고 하니까 대만이 나오죠. 일본 오키나와 나오죠. 우리 한반도 나오죠. 막혀 있어요.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남진화해, 남중국해, 왼쪽으로 필리핀, 오른쪽으로 베트남, 아래로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네이, 뭐 이렇게 쫙 막혀 있습니다. 그걸 지금 미국이 딱 틀어막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선생님들께서 과거 트럼프 정부 때 들었던, 오바마 정부 때 들었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고, 트럼프 정부 때부터 들어선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도양에서 인도와 호주,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일본, 이 4개의 나라가 쿼드, 사각 동맹을 이뤄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한다는 거지요. 이런 사이에서 이제 또 하나 위험한 게 바로 이제 대만입니다. 5분이라고 했는데 5분만 더 주십시오. 네. 네. 이 대만 전쟁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유롭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그렇게 리미트하세요. 아니 5분이면 충분합니다. 네. 저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선생님들께서 이것도 아마 오해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미국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원 차이나 팔리시,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게, 그렇죠? 하나의 중국 원칙. 내용이 뭔지 아세요? 말 그대로 원 차이나예요. 뭐예요? 중국은 하나다. 그러니까 대만은 독립국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 미국인가 제가 영어 한마디 더 하면은 타이완 is a part of China. 중국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미국과 합의한 거예요. 얼마 전에 50년 됐습니다. 찾아보세요, 자료에. 샹하이 커뮤니케. 1972년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하고 합의한 내용입니다. 중국은 하나다. 근데 대만은 독립국가가 아니라 중국의 일부라고 했는데 미국이 줄기차게 무기를 팔아와요. 79년에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국내법이에요. 대만을 달래기 위해서, 대만이 이제 배신감 느끼니까 달래기 위해서 대만 관계법, 타이완 릴레이션 액트 이걸 만들어가지고 대만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미국이 계속 군사 지원을 한다. 군사 지원한다는 게 무기 판다는 거지요. 그게 이제 중국이 반발하는 거예요.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해 놓고 대만에 무기 팔아먹는 게 뭐냐 이거지요. 그래서 중국이 1992년 대만하고 또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92 합의라고 하는데 대만과 중국은 하나다. 그러니까 대만하고도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만에서 탈이 생겼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국민당 정권이 아니라 민진당 정권이 일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에서 정권을 잡던 이제 쫓겨갔던 사람들, 장제스한테, 그러니까 마오쩌둥한테, 그러니까 장제스, 그 아들 장진구, 그러니까 우리로 이제 장개석, 장경국, 그 다음에 이제 이등위, 이렇게 이제 국민당 정권 때는 그런 탈이 없었는데 민진당, 민주진보당에서 정권을 잡으면서 서서히 대만 독립론을 내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이 힘을 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나선 겁니다. 2005년 법을 만들었습니다. 반국가 분열법. 그러니까 국가를 분열시키면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대만이 독립을 추진하고 외세가 그것을 부추기면은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해서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뒤에 것만 알고 있어요. 시진핑이 얼마 전에 3연임을
결정 짓고 위대한 중화 민족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5년 임기 안에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요즘 신문 뉴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조건부 침공입니다. 조건부가 뭐예요? 두 가지예요. 대만이 지속적으로 독립을 추진한다. 그리고 외세, 미국이죠. 미국이 그걸 부추긴다. 그러면은 중국이 그야말로 윤석열이 말하는 전쟁 불사하고 대만 침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2024년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열리고 대만에서도 총통 선거가 열립니다. 어떤 지도자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바뀌겠죠. 그래서 선생님들 간단합니다. 우리 미주동포 역할이라는 것 딱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선생님들 우리 고국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고국에서는 저하고 저기 먼저 정현진 동지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 위정자보다 미국의 위정자입니다. 미국의 위정자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저는 대통령까지 갈 것 없이 우리 워싱턴 지역에 하원 의원, 상원 의원이 종전선언에 서명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면은 선생님들께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역할로서 가장 바람직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